자, 안녕하세요. 북서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6차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할게요. 그 6차 모의고사 이제 하기 전에 좀 양해 말씀 드리자면, 제가 지금 어저께 보니까 이게 그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몇 개가 찌직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타임 넘어갈 때 찌직거려가지고 도저히 이게 듣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계속 또 무선 마이크 하고 녹음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저께 녹음을 더빙을 했어요. 거기 위에다가. 그래서 립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이번 강의도 이제 이게 무선 마이크가 1년 됐으니까 이게 찌직거려가지고 다 내년에는 사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걸 써야 되니까 지금 무선 마이크 또 녹음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립싱크가 안 맞는다 하면 그냥 요거 보니까 무선 마이크가 이제 찌직거려갖고 립싱크가 이제 더빙한 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홍보 말씀드리면 제가 공지를 또 올릴 텐데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그 온라인에서 조회수는 이게 다운받는 사람 많은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없더라고 별로. 그래서 지금 대여 설명만 좀 하고 있고 특히 일요일은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시험 날짜가 가까울수록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토요일 강의만 할게요. 이 직강은 토요일만 강의하고 일요일은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찍을 텐데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온캠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PC에서 그 자료를 띄워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면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편집해갖고 녹음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강의는 여기에서 하고 일요일 강의는 이렇게 해서 집에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강의 있죠. 이제 13차, 14차.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직강 오라고 하면 좀 약간, 제가 미안할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온캠을 해서 찍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해마다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하잖아요. 자료 올리고. 근데 이제 10월 초에 올렸는데 왜 안 올려오냐. 그래서 했는데, 제가 좀 올해 중학교 발령을 받아가지고 좀 약간 정신이 없었어요. 학기 초에도 그렇고.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11월 한 2일, 3일?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또 강의를 계속 하잖아요. 제 연도별 강의를. 기출문제를. 근데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올해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어저께 이제 온캠 그 프로그램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거. 그래서 이제 그 PC화면 띄워놓고 뭐 여러 가지 동영상도 보여주고 해가지고 온캠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한 세 타임 정도 해가지고 아마 11월 중순 정도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냥 파일만 받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거의 기출문제 분석 거의 다 했어요. 한 2문제, 3문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년 기출문제 분석 게시판 가시면 지금까지 기출문제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 다 올려놓았으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 분들 그거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6차 모의고사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1번. 자, 1번 문제는 이제 몇 차 교육과정이냐면 2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교육과정은 이제 좀 생소하죠? 그래갖고 일단 이제 내봤어. 왜냐면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내봤는데, 자, 요거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제 2차 교육과정에 관련된 그 보충자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페이지 펴볼까요? 자, 2차 교육과정은 1950년대 후반 세계사적 일어난 교육과정 개선 움직임이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요때가 이제 언제 때냐면 박정희 정권 초기 때예요. 5.16 쿠데타를 좀 정당화시킬 의도도 있겠죠.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각 교과 전체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에 교과에 속하는 각 과목의 목표를 이제 별도 진수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교과 목표는 있는데 뭐냐면 과목 목표는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신이죠. 대신해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혹시 사회과와 관련된 거, 이제 역사과 관련된 게 사회과인데, 자, 중학교 그 과목 명칭을 잠깐 보세요. 자, 어제 이제 얘기한 것처럼 1차 교육과정은 사회생활과라고 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사회과로 이제 했는데 2차 교육과정부터는 사회생활과가 뭘로 바뀌었냐면 사회과로 바뀌었어. 그다음에 이제 지대 사회 1, 그다음에 역사 사회 2, 일반 사회 사회 3 이렇게 바꿨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사회과 안에 일반 사회, 국민윤리, 정치, 경제, 국사, 세계사, G1, G2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국사는 공통 필수, 그래서 세계사는 선택 필수. 그래서 사실상 국사와 세계사 이제 배우게 했죠. 예. 그래서 이 선택 필수는 거의 이제 뭐냐면 인문계 쪽은 거의 이제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수업 실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학 시간에 배우는 단위라는 개념 있죠. 요때부터 도입이 됐고, 그래서, 국사 6단위, 세계사 6단위. 그러면, 1학기당 3단위, 3시간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과목에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는 국사교육 내용 같은 거는 이제 근현대 비중이 좀 높여졌고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는 사회2에서 이제 국사 세계사를 통합해서 한 단원에 서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식과 역사적 판단 능력 향상에 도움을 기대지만 단순히 연대사적 방법, 세계사도 우리나라 역사 전개 단순히 맞추어 배워야겠다. 체계적으로 역사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교육과정도 이제 그 후반에 들어간 약간 개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7차 교육과정 개정처럼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때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 점점 독재적으로 이제 나갈 때야. 삼성개혁, 남북관계 악화. 그리고 요때 이제 국민교육 현장이 반포되죠. 국정교육이 있는 그 정책을 내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는 어떤 특징이냐면 나중에 3차 교육 과정에 그 국사과 이제 독립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준비 시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보시면 그 역사 교육에서 이제 7차 교육, 2차 교육까지 개정해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거기 구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가 이제 포함이 돼요. 예전에는 그 구석기와 청동기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 일제의 영향을 받아서 뭐 금속 번용 시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동안 한국사 연구 성과가 반영이 됐다. 그다음에 근현대에서 자생적 발전론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쭉 보면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구성됐죠. 예전에 공군력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 이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이제 2차 교육과정 개정 부분에서 만들어져서 나중에 그 3차 교육과정 때 국사과 독립의 조건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그 명칭 정확히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중학교 역사교육과의 목차 일부다. 자, 이 역사교육과에서는 몇 차 교육과정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목차에 반영된 내용 편성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는 이제 1, 2차 목차가 쭉 있는데 일단은 이제 쭉 보시면 거기 그 단서가 될 만한 게 뭐냐면 2단원이죠. 삼국시대와 고대 세계 생활. 그래서 여기 보면 고대 동양의 모습, 서양의 모습, 그다음 삼국시대. 그러니까 한국사 세계사를 뭐야? 같은 연대 속에 같이 배치해놨죠. 이거는 몇 차 교육과정이냐면 2차 교육과정이야. 예. 근데 문제점이 뭐예요? 이거는 단순히 역사 전개 순서를 배열했기 때문에 구역 특징이나 어떤 사회적 성격을 비교하면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체계적 파악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뭐 고대, 중세, 근대. 근데 시대 구분을 할 때 물론 근현대 부분은 이제 비슷비슷하지만 고대, 중세 부분은 좀 약간 다르죠. 예. 왜 다르겠어? 시기가. 그건 사회 발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같은 시대에 있다고 해서 같이 배열시켰다?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 보면 구조적 특징이나 이 오타 좀 건쳐주시고요. 예.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도 이제 중학교 그 역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하고 한국사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세계사를 한국사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세계사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에서 묶어놓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장이 달라요. 그냥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은 같이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내지는 않지만 2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좀 기억할 것은 뭐라고 했죠?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이거 외워두세요. 이건 예전 기출에 나왔고 최근에 교육과정 나온 거 보면 되게 기출에서 주제를 뽑아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데, 예전에 이제 객관식 기출에 결혼동맹, 있었죠. 그걸 이제 좀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냈어. 자, 그래서 다음 기획관 이은이 신라와 결혼동맹에 맺는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 그 가야국 왕이 사신을 보내서 혼인을 청하였으므로 왕이 그 2000 비지보따를 이제 그에게 줬다. 예, 버프왕 때 얘기죠. 요때 가야공왕은 누구냐면 인해왕이에요. 대가야에. 예. 그래갖고 이제 대가야가 그 당시 이제 그 백제 압박을 받아가지고 어느 루트를 잃었어요. 예. 선진강 루트를 잃었어. 그러니까 그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잃었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 접근해서 낙동강 루트를 이용해갖고 해외 보복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로 결혼 동맹을 맺었고, 근데 이게 결혼 동맹이 깨졌죠. 번폭 사건 때문에 깨졌고, 그 과정에서 대가야가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가야 연맹에서 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큰 이미지 타격도 있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관련된 것은 언제 때냐? 백지왕 모대라는, 자, 모대는 이제 누구의 이름이죠? 동송왕의 이름이야. 그래서 모대가 이제 사신을 보내서 신라한테 이제 뭐냐면 그 소지왕 때 그 결혼 동맹을 맺었죠. 자, 이 두 개인 건데 고대 시대 때 결혼 동맹, 지금 이제 정근대 시대 결혼 동맹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 서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뭐죠? 전략적 목적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가야왕이 왜 그 신라와 동맹을 맺었냐? 백제의 침략을 막고 납동강의 줄기를 이용해서 해상 교육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결혼 동맹 오래 가지 못했고 결국에 백제는 또 누구한테 붙었어요? 아니, 가야는 백제한테 붙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간산성 전투 때 백제하고 대가야 연합군이 신라에 같이 싸우는 그런 형세가 되었죠. 자, 거기에 보면 이 모대왕이 이제 결혼 동맹했던 이유, 자, 백제 신라 동맹 관계, 그 예전에 이제 백제와 신라 간에 그 나제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좀 더 국권이 하기 위해서고 대적 관계 측면에서.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이제 그 당시 진시나 해시 같은 외척 가문도 있어요. 귀족들이. 그들을 이제 뭐냐면 배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3번 문제 볼게요. 3번. 3번에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대각곡사 문집이라니까 이제 일단 의천 이렇게 하니까 뭐 이번에는 사상사 아닌가? 불교사? 그건 아니고요. 의천은 또 이제 그 불교 통합에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그 의천이 그 왕자 출신으로서 어디에 갔다 왔죠? 송나라에 갔다 왔죠. 예, 몰래. 그래서 송나라에 있으면서 송나라가 그때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사용했어? 동전을 많이 사용했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 그 고려에도 도입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갖고 기국을 내가지고 그 당시 숙종 때 송나라 화폐를 도입하자. 예, 동전을 사용하자. 화폐 도입보다는 예, 동전을 사용하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제 발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해가지고 이걸 해서 숙종 때 여러 가지 화폐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거와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그 고려시대 때 상업과 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최근에 객관식 기출 때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한번 문제 나왔는데 자 고려시대 상업을 보면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인식했고 부진하게 국가가 보호하고 진흥시켰어. 이거는 조선시대의 억말 정치하고 좀 다르죠. 억상 정치하고. 그건 뭐냐면 고려시대 때 세웠던 고려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왕건이죠. 왕건 자체가 무슨 상인 무슨 출신이야? 상인 집안 출신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조선과 좀 다르다. 중농도 했지만 중상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전사업은 육성했고 경시설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중요한 도시에 간설사전을 개설했죠. 이게 12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화폐를 보면 발행 목적은 이제 그 화폐 발행의 이익금의 재정을 보완하고 정부의 경제 활동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뭐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 활동의 유통 부진 등등.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16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화폐 종류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뭘까요? 건원중고. 철전이죠. 그래서 송종 때 발행을 했고 17년 기출이네요. 예. 자, 은병이 사용됐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죠. 숙종 때 되게 많이 했죠. 은병, 뭐 해동통보, 산화통보, 동국통보 등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좀 눈여겨게 이제 거기 저하를 공략할 때 사용인데, 이거는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 이거는 원명.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원나라 화폐, 지폐를 이제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원나라 지폐는 교초라고 하고, 이건 좀 잘못됐는데, 명나라도 초기 때 뭘 사용했어? 보초라는 종이화폐를 사용했죠. 그게 조선 초기까지 가요. 자, 근데 이런 화폐들이, 보급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죠. 일단, 이거는 상대적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고려시대 이 화폐 보급이 잘 안 됐어. 그리고 보급이 됐더라도 주로 개경 중심 있죠? 그런 중심으로만 보급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할구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은병 같은 것도 좀 뇌물용, 고액화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만 보급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음에 찔찔 사람은 누구냐? 숙종시대 때 그 주전론 때 왕을 올릴 때 그 숙종이 이제 의천이 이런 그 상소 올릴 때 그때 왕은 누구예요? 숙종이죠. 숙종 이렇게 쓰시면 되고, 화폐 유통의 이로운 점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경제 발전과 부의 균등한 분배가 있을 수 있다. 비상교과서에 있는 거고, 그다음 건세에 있는 귀족들 있죠. 유통 과정에 민을 수탈 사전에 사적인 부를 축적한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 오타네요. 예. 자, 조세는 화폐를 수납함으로써 조언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그냥 녹봉도 일부 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녹봉에 의지했던 관료들이 유통경제 상의 혜택을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죠. 국가 입장할 때는 화폐를 장악함으로써 경제를 장악할 수 있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했어요. 저는 그냥 비상행이나 심부셈이 있는 내용들을 적어놨으니까 좀 한두 개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의병운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구한말 때 의병운동과 관련된 것이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의병운동을 풀어보기 전에 한번 이제 좀 볼게요. 구한말 때 의병운동. 자, 의병운동 그게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을미의병은 예전에 한 몇 년에 나왔죠. 그래서 원인, 을미사병과 단발령, 목적 외워두시고, 사상적 배경은 의정척상 운동이고, 주도 세력들은 주로 의병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을 보면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였는데, 일본군과 일본 거도민을 공격하고 단발을 강요하는 친일 관리들을 처단했다. 예. 근데 이거 이제 여담이지만, 요거 활동 내용을 쓰라고 할 때, 일본군과 일본 거도민을 공격한 거는 답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왜냐면, 이 당시 일본군들이 별로 없었다, 지방에.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하도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맞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10년 동안 이제 지나간 다음에 1905년에 을사 병호병이 있었죠? 그래서 을사년에 1905년, 병호는 1906년, 1905년에서 1906년까지 이제 일어났던 건데, 이건 이제 을사조약 체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국권회복을 정면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양반 유생 의병장도 있죠. 그때 이제 대표적인 최익형 같은 사람이고, 근데 동시에 평민충시 의병장도 등장했어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신돌석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정리의병을 볼게요. 정리의병. 자, 정리의병도 이제 2004년도에 나왔던 건데, 계기가 됐던 게 고종의 강제퇴위 군대 해산. 그래서 이제 해상군인이 합류돼서 의병의 조직과 하력이 강화됐고요. 전민족적인 어떤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양반 유생도 이제 신분적 위계 질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물론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13도 창의군인데, 그때 이제 양반 유생들이 주도하면서 누굴 뺐어요? 신돌석이나 뭐 홍봉도나 이런 평민의병장 제외시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관념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서 일본군들이 1909년부터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하죠. 이게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 그 작전 명칭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주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 과정에서 이제 의병들이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어려우니까 어디로 갔어요? 연해주나 만주 지역으로 갔고. 근데 주의할 것은 갔다고 해도 1910년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야. 일부 세력들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1915년에 마지막 의병장에서 최은원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의병단체였던 독립의군부가 건거하면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적은 저쪽 만주나 연해주로 이제 활동하게 되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는 이제 볼게요. 자, 다음 사례와 관련된 의병이 일어난 배경을 써보고 이 시기의 의병전 구성의 특징을 쓰시오 등등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그 사료는 뭐냐면 여기 최익현이 사료야. 그래서 팔도 선비 고아 해가지고 있는데, 요 사료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2차 기출에. 자, 그러면 을사의병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때 을사의병의 배경은 뭘까요? 예. 그다음 을사조약으로 인해 외교권 박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의병 구성의 특징은 의병자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유학을 중지한 전직 관료들이었어요. 유생들이었죠. 근데 신돌석 같이 일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그 을미의병하고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을사의병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병의 이제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 5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나라 시대 때 군사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요 절도사 등장과 당이 멸망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충 페이지, 여기 보시면, 4페이지에 이제 쭉 있는데,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보세요. 이거는 참조를 해주시고, 문제 복과 풀게요. 자, 여기에 보면 당시 기획과 관련된 중앙군대의 명칭을 써보고, 니은의 반란이 당나라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한 가지 서술해 보시오. 자,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는 왕사가 정벌하여 싸우지 않아도 이기며, 군정은 은덕에 앞서서 처벌을 이외 행한다. 쭉쭉쭉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단서가 될 게 뭐냐, 거기 보면 항소라는 이름이 나오죠. 개헌필경에. 그래서 이게 항소의 난이 날 때, 그때 이제, 최치원이 토항소 견문이라는 걸 냈어요. 그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헌필경에 적혀 있는 건데, 자, 여기에 왕사와 관련된 왕의 군대, 그러면 요때 왕의 군대는 중앙군이죠. 그러면 요때 중앙군의 이름은 뭘까요? 신책군이죠. 신책군은 언제 생겼죠? 신책군은 이제 그거는 절도사 세력들 약화시키는 순지화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원래 1차 순지화 정책은 실패했잖아요. 예. 근데 2차 순지화 정책들은 나름대로 성공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2차 순지화 정책에 크게 이바지했던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원화중국 때 했던 군대가 이 신책군이야. 중앙군이죠. 이 신책군은 그 당시 그 다세 있죠, 다세.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차를 많이 마시니까 다에 거둔 세금과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진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정적 기반을 신책군이 만들었고 한간이 지휘를 했던 군대죠. 그래서 상당히 정예군이에요. 신책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나운 도적이 되어 우연히 시세를 타고 감히 강상을 어지럽힌다. 쭉 있는데 뭐 요거는 토항소 경문이니까 항소에 나오는 데 적혀 있어. 그러면 항소의 난의 그 경제적 영향. 자, 항소의 난은 그 안사의 난하고 좀 약간 결이 다른데, 안사의 난 같은 게 일어나고 나서 물론 당나라 타격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100년 동안 유지됐죠. 1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게? 강남 지역이 아직까지는 당나라의 지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 기반이 됐기 때문이죠. 근데 항소의 난 이후에 이제 뭐냐면 이 강남이 완전히 떨어져. 강해져. 그 강남 양쯔강 하류 지역 있죠. 그래서 이제 이놈에 따라서 강남의 경제력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당주의 재정적 기반이 무너뜨렸다. 이런 걸 좀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난 이후에, 이제 항소에 난 이후에 완전하게 이제 주정춘이라는 그 절도사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을 하죠. 그래서 5대 19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뭐냐면, 그 영국이 이제 식민 통치를 할 때 여러 가지 계몽운동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라모 사마지 운동, 요 내용인데, 이 브라모 사마지 운동도 예전에 북한식 때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보충 페이지 6페이지 보세요. 영국의 인도 통치 시기. 자,
영국의 인도 통치 특징은 뭐냐면, 이건 뭐 인도뿐만 아니라 영국의 식민 통치의 어떤 특징인데, 영국은 그 해상력은 강한데 육군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이제 뭐냐면 육군을 막 파견해가지고 거기 지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 소수 병력과 관리들만 파견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통치하냐면 거기에서 친형적인 지식인들이나 그 다음에 양성을 해서 자신의 어떤 말단 관료 삼고 그 다음에 세포에 같이 자기 용병들 고용해갖고 이제 지배를 해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용병들 고용을 했죠. 그래서 지배를 이용했는데 마찬가지로 영국도 이제 영국의 어떤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을 양성해, 중간 엘리트. 그래서 이 중간 엘리트를 양성해가지고 이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지배를 하는 그런 형태죠. 근데 문제는 영국의 의도대로 중간 엘리트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들도 친년적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반영 쪽으로 바뀌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운동이 뭐냐면 브라마 사머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교 초기 신앙인 브라마의 순수성을 복귀하자. 그 로이에 의해서 주도를 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개혁 내용을 이제 보면 악습을 철폐하고, 그래서 신들교 우상 숭배, 카스트 제도 폐지, 그다음 샤티, 그 가부의 순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지금도 하는 뭐 유아 결혼 이런 것들, 그 인권 신장, 남녀 평등 등등등. 그래서 영국의 어떤 근대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저항인데 여기에서 영국의 저항에 주의할 것은 영국의 저항에 대해서는 영국 지배 체제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인데 어떤 뭐 차별적인 것들을 개선하고 그런 것들이죠.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단계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국에 저항하는 건 아니었어. 예. 그래서 의인은 인도 민족주의 탄생을 이제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최초의 민족주의 운동의 세포이죠. 예, 민족주의. 근데 이 민족주의를 확립을 했던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확립했던 운동이 뭐냐면 브라마 사머지야. 왜 인도에서 인도 민족주의가 탄생됐냐? 이 운동을 통해서 뭘 매개로 했기 때문에 신두교를 매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혈통이나 문화나 뭐 언어나 거의 비슷하니까 뭐 민족주의가 그렇게 이제 이런 걸 매개로 할 수 있는데 인도는 그게 안 돼. 왜? 인종도 달라. 문화도 달라. 그 다음에 언어도 달라. 그러면 유일하게 그들이 공통적으로 다수가 믿는 종교가 뭐야? 신두교잖아. 그러니까 신두교를 매개로 해갖고 인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인도 민족주의 형성을 했다. 네,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인도 국민회의 활동 있죠. 벵골 분할을 반대를 했고, 그다음 4대 겨지 강령을 했죠. 스라데시 영국 상품 했죠. 그래서 벵골 분리 계획이 취소됐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이제 풀어보면, 자, 여기에 다음 가와 나와 들어가는 말을 각각 써보시오. 자, 학교에서 보면 다음 밑줄친 제도는 인도의 가제도입니다. 19세기 람보와 루이가 나운동을 펼쳐서 쭉 있는데, 일단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오죠. 가보를 죽이는 제도. 요거는 이제, 샤티.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을 브라마 샤마지 운동.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문제 되게 쉽죠?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 수준인데,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냥 주라는 문제. 근데 이런 문제에서 그냥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합격권을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세요. 자, 7번은 지역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사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객관식 때 항토사 관련된 잠깐 언급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면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 한 13년인가 12년도에 잠깐 언급된 게 있어요. 지역사 관련된 그 뭐냐면, 지지와 관련돼갖고 문제 나왔는데, 녹색책 보시면 지역사 부분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번 단독된 문제도 단독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갖고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지역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 개념 부분만 이제 제가 발췌를 내갖고 이제 그 보충제를 실어놨는데 일단 이제 몇 페이지 펴 보시면 7페이지 펴 보세요. 지역사를 이제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죠. 향토사, 그 다음에 지방사, 그 다음에 지역사. 예. 그래서 향토사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언급되어 있는데 기출문제에 자기중심의 역사야.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입장에서 정통이나 독자성, 고유성,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사 중심의 역사는 지역사의 역사를 국가사에 종속시키고 전락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대. 그렇지만 문제는 자기 지역의 정통이나 고유성 강조는 객관적 역사인식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자기 미화에 빠질 우려가 있어. 그런 것들 특징하고 단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방사는 이제 중앙사에 대비해서 국가사의 일부로 이제 보는 거죠. 예, 그 제3자적 입장에서 실증적, 객관적, 합리적 연구가 가능하고, 국가의 제도, 정책, 행정 등이 각 지역에 어떤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가, 국가사 틀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사나 중앙의 역사에 대해서 지방이 뭐가요? 병방의 역사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지역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지역 사람의 역할을 무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방사는 너무 중앙적이고, 그 다음에 향토사는 너무 자기 지방의 역사만 강조해. 그걸 이제 절충시킨 역사가 지역사예요. 그래서 지역 역사를 이제 향토사, 지방사에 비해 지행정적으로 한정된 공간을 지칭을 하고요. 가치 중립적, 포괄적인 입장을 하죠. 그 입장을 보면 종속적인 지방 문화가 아니라 주체적인 문화로서 주관적인 향토 문화가 아니라 객관적 지역 문화 연구가 가능하고 지역 의식을 바탕으로 된 생활 공동체의 생활권 역사를 강조했다. 자, 그래서 과학적이면서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문제점도 있어. 일단 그러면 그 역사 일반,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전체 사화, 그 지역사가 무슨 차이가 있냐?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사라는 명칭 자체가 언제 기원이 되냐? 그게 제국주의 시대 때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일본 그런 나라들은 그 시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나 인도 역사나 중국 역사를 공부했잖아. 근데 얘들의 입장을 볼 땐 얘네들이 중앙이고 그 인도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거야? 지역사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식민지 역사를 이제 상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입장하고 문제점 각각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기획에 반영된 지역사 개념의 문제점을 한 가지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기준으로 지역사 범위를 설정할 때 문제점 한 가지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학습 목표 보면 자, 자기가 살고 있는 양주시 역사를 배우면서 예양심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참고로 제가 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문을 그렇게 냈어요. 예, 양주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거기 의정부 아시죠? 동두천 아실 거야. 의정부와 동두천 중간에 있는 게 양주거든요. 예전에 의정부, 동두천, 양주, 한양 다 양주시였어. 양주목에 속했는데,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예양심을 강조한다. 얘 키워드가 예양심이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역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기업 그 향토사를 얘기한 건데 문제점은 향토사의 문제점 뭐예요? 자기 지역의 정통과 고유성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객관적 인식을 못해. 그 다음에 예양심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다 보니까 자기 미화에 빠질 수 있어. 두 가지 문제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지역 범위 이제 설정에서 보면 현재 양주시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역사 범위를 설정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역의 범주를 가지고 지금 가지고 이제 지역사를 연구한다는데 문제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삼국시대 지역의 범위가 다를 수가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고려시대 때는 양주목이라고 했어. 그 조선시대 목이. 근데 양주목의 범위가 어디냐면 지금의 양주 외에도 동두천, 아까 전에 의정부, 그 다음에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그 오늘날 이제 사대문 있죠? 거기부터 해가지고 구리시, 남양주까지 아주 되게 큰 지역이었어. 그러면 그 양주의 역사를 배울 때 어디에 설정할 것이냐? 서울까지 다 공부할 것이냐? 남양주까지. 아니면 지금의 양주, 덕정, 덕계 이렇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행정구역을 이제 설정할 거는 또 두 가지 뭐가 있냐면 공간의 크기에 수십 배의 차이가 나는 지역의 역사를 같은 단위로 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현재 행정구 인구 단위로 했죠. 예를 들어갖고 서울의 역사하고 그다음 경상도의 역사를 같이 다룰 수가 있을까요? 동격으로? 없죠. 서울은 지금이야 인구가 많잖아. 지금은 거의 1000만 정도 되죠. 예. 경상도 다 합쳐봤자 이제 그 서울하고 이제 비기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예전에는 경상도가 훨씬 더 인구가 많았죠. 근데 서울은 뭐야? 조금만 동네에 불과했어. 10만? 서울시 20만?
근데 어떻게 동쪽으로 오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문제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7년 전쟁, 오스터 왕위 계승전쟁, 그 중간 사이에 무슨 혁명이 있었죠? 외교혁명. 그런 것들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자, 보충 페이지 이제 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왕조전쟁 좀 볼게요.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왕조전쟁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왕조전쟁의 특징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왕조전쟁의 특징 세 가지가 있죠. 이거 외워두셔야 되죠? 첫 번째 세력군ion의 원리를 적용했다.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영국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유럽에서 같이 싸울 때 뭐냐면 동시에 무슨 전쟁이 있었죠? 식민지 전쟁이 있어. 네 번에 거쳐서. 예. 요거.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전쟁이 프랑스 인디안 전쟁,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죠. 그래서 파리 조약을 통해서 종결이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민적 이해관계와 왕조적 이해관계 중에 어느 걸 더 앞섰다? 왕조적 이해관계다. 그래서 완전 국민국가는 아니었다는 거.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왕조전쟁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7년 전쟁이야. 7년 전쟁. 자, 그러면 오스트하고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프롤센의 이제 첫 번째 전쟁이 그 7년전에 있었던 오스트 왕위 계승 전쟁이죠. 그래서 황제 카를 6세가 죽을 때 자기 딸을 황제 임명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롤센이 이제 시비 걸면서 일어난 것이 그 오스트 왕위 계승 전쟁이고, 요 전쟁 때 이제 슐레지어 지역을 이제 프롤센이 점령했다. 예. 그래서 이때 영국과 이제 프랑스 간에 또 그 시민 전쟁이 있었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조지아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조지아주는 조지 왕의 전쟁이라는 게 정확할 거예요. 조지 왕의 전쟁. 예. 그래서 예전에 조지아 전쟁 조지했는데 조지아를 한번 저 검색을 해봤더니 조지아 전쟁을 검색했더니 최근에 그 러시아가 그 코카소스에 있는 조지아라는 공화국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루지아라고 했는데 그걸 공격한 적이 있어. 그게 조지아 전쟁인데 조지 왕의 전쟁이야. 정확히 말하면 좀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7년 전쟁 중간에 무슨 혁명이 있었죠? 외교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200년 동안 정통적 외교 관계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예전에 포유센 지원했다. 영국은 거꾸로 이제 오스트리아 지원했다. 포유센으로 동맹 관계가 바뀌었죠. 외교 혁명. 그 다음 7년 전쟁이 있죠. 그래서 7년 전쟁에서 이제 맺어진 조약이 뭐죠? 후 베르투스크 브루크 조약. 그래서 포유센의 술련지연 정책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이제 식민 전쟁이 있었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프렌치 인디안 전쟁. 그 결과로 맺어진 조약이 뭐예요? 파리 조약이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기업과 관련된 조약의 명칭을 쓰고 기업과 니은의 조약의 결과 일어난 동맹관계 변화를 무엇이라고 칭하는지 말해보시오. 그래서 마리아 테레사가 영국 대사에게 한 말, 이게 좀 보면 항의 쪽 내용인데, 나는 유럽의 낡은 외교관계를 결국 접은 지 없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외교관을 되게 강조하다. 그러나 영국은 예전에 나하고, 그러니까 오스터 왕위 계승 전쟁까지 자기 편을 썼죠. 나와 정통적 관계를 접어들면서 포유센과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포유센 달라붙은 거야.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협약이라고요. 네, 좀 알려지지 않는 거지만 좀 외워두시고요. 그럼 왜 영국이 포유센과 이렇게 조약을 맺었냐면 영국이 그 당시 무슨 왕조였죠? 하노버 왕조였죠. 하노버 자체가 독일 왕조야. 그래서 이 하노버 왕조가 이제 그 왕실 자체가 하노버의 공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왕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냐면 너무 영국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포유센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동맹관계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 내가 프랑스와 조약을 맺는데 전혀 논란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날 배신했듯이 이제 그 포유센이 예전에 프랑스가 했잖아요. 그럼 포유센이 이제 있으니까 프랑스가 이제 영국과의 그 포유센 관계 끊고 나의 적이었던 예전에 프랑스 동맹을 맺는 거야. 동맹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외교혁명이라고 하죠. 외교혁명. 야. 그래서 있고, 그 내용은 이제 서영사 총론에서 제가 발췌를 했어요. 사후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책에도.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9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노마의 민해와 관련된 거. 노마의 민해. 노마의 민해 예전에 백인대에 관련돼갖고 나왔죠. 부족. 자, 그러면 이제 노마의 민해를 잠깐 이제 볼게요. 문제 풀어보기 전에 몇 페이지를 펼치냐면 이제 그 9페이지 잠깐 볼게요. 노마의 민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회와 비슷한 건데 4개가 있죠. 코리아의 병사회, 백인회라는, 그 다음에 부족회, 그러니까 평민회, 그 다음에 트리프스 인민회,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코리아에는 뭐 이제 볼 분 없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병사회가 있죠, 병사회. 예, 병사회. 자, 병사가 있는데, 이제 백인회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배경을 보면, 중장 보병 밀집 대항이 전술되며 새로운 시민군이 편제되고 그 과정에서 중장 보병을 이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집단별 투표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장 보병 중심으로 해갖고 했던 시민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 의미를 보면 평민에게 형식적으로 국정에 참여해 줄 수 있고 그 중에 부유한 자에게 실제 발언권을 부여. 이때 부유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노비레스 계층이죠. 예전에 파트리케와 그 다음에 기사 상층이 결합된 그 노비레스 계층이고 실제 이들이 정부관을 다 독점을 해요. 그래서 말이 공화국이지 실제적으로는 누가 국정을 주도했다? 이 노비레스 계층들이 주도를 했어요. 원로원 계층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백인회가 쇠퇴하고 나서 등장한 것이 평민회죠. 그래서 평민회는 원래 평민 계층들만 이제 주도를 했는데 참여했는데 나중에 포폴리우스법에 의해서 모든 계층이 참여해. 그래서 이름을 트리프스회 부족회라고. 요때 부족회는 행정적 부족이에요. 펄적적 부족이 아니라. 근데도 불구하고 평민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민에는 집단별 투표가 아니라 무슨 투표야? 개인별 투표야. 아니 개인별 지역구 투표야.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쪽수에서 누가 더 많아? 평민이 많기 때문에 귀족들이 참여했다 해서 평민에 밀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호르테시우스법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도권이 백인회에서 뭘로 바뀌었다? 이 평민으로 바뀌어. 예. 그 평민회에서 이제 뭐냐면 법도 처결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로마 공화정 말기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무력화되는데 왜 무력화되냐면 이때 이제 평민들 대부분이 어느 사람이냐 프롤레타 계층 떨어져. 무산자 계층이. 그 사람들이 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 그런 지지해. 주로 어떤 사람이야? 유력한 장군들, 돈 많은 부자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들에 의해서 이제 평민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평민회가 이제 점점 실권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트리프스의 인문회는 이제 지방의회 정도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의회 이 정도의 이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자, 9번 문제 보면 이제 이건 전반적으로 백인회 내용인데 백인회가 처음 만들었던 것은 세데비스 왕제예요. 이거는 뭐 듣보잡 왕이죠. 로마 시대 때 처음에 왕정이 있었죠. 그 왕정 중에 이제 4번째 왕인가 5번째 왕이라고 그랬고요. 그 왕은 그 라틴족이 아니죠. 그 북쪽에 있었던 누구예요? 에트루리앙이냐. 에트루리앙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데비스 왕이 이제 백인을 왔는데 그 전에 의회가 있었죠. 그 전에 의회가 이제 무슨 의회죠? 요거는 코리아에. 그럼 코리아의 특징이 뭐냐? 자, 시족적 특징으로 했다. 그러니까 시족적 특징은 이제 뭐냐면 그 혈족단이야. 그러다 보니 귀족들이 장악을 했어. 기병 중심으로.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5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여기 있는데 5가지 등급은 이제 백인의 등급 쭉 있죠. 군제개표는 이제 보면 백인을 말할 때는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재산 소유가 군제 편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제일 윗단계는 뭐야? 기사계급이죠. 기사계급. 그 다음에, 그 기사계급 다음에, 이제 평민에서 이제 1계급은 뭘까요? 아시드이다는 어떤 계죠? 중장보병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경보병, 쭉 마지막으로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프로레타 계급.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인의 장악행은 집단별 투표이기 때문에 기사하고 중장보병까지 하면 그 밑에 보면 진짜 사표야. 필요 없어. 그래서 이들 계층에서 주도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민회는 이제 백인회는 기병과 디귿 등급, 1등급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시드이죠. 중장보병 계층인데, 이들까지 실제 투표 갖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재산 등급 순으로 투표 진행되며, 제일 먼저 투표하는 기병과 보병 1등급이 가반수의
도달하기 때문에 투표는 계속되지 않고 의안은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백인의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자. 10번은 글쓰기 수업이죠. 그래서 글쓰기 수업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갖고 제가 냈는데, 글쓰기 수업은 이제 작년에 탐구 수업하고 같이 그 끝에 쫙 나왔죠. 그래서 이거 오해하신 분이 글쓰기 수업 아니냐? 그건 아니죠. 탐구 수업은 그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모든 과목에 다 결합이 돼. 어떤 수업 방식에. 그래서 주 뼈대를 봐야지 거기 잠깐 한마디 언급됐다고 해서 글쓰기 수업은 아니에요. 글쓰기 수업이라고 이제 정의 내리려면 일단 예상 독자가 있어야 돼요. 예상 독자. 그래서 예상 독자에서 세 가지 분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글쓰기가 중심이 돼야 돼. 거기 녹색책에 딱 나와 있어. 그래서 글쓰기가 중심이 돼야지만 이게 무슨 수업이라고 할 수 있죠? 글쓰기 수업이라고 이제 내릴 수 있죠. 그러면 글쓰기 수업을 이제 잠깐 볼게요. 거기 이제 몇 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글쓰기 수업은 글쓰기 능력과 역사 사고 능력을 이제 통합해서 가르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글쓰기 종류에서 크게 세 가지 나눌 볼 수가 있죠. 학습 목적과 독자의 차이. 그래서 역사가 입장의 글쓰기는 역사가 글쓰기 과정을 교육에 재구성한 거고요. 예상 독자는 교사와 동료 학생이 예상 독자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사건 보고 쓰기, 답사 보고 쓰기 등등등 있고, 서술 방식을 보면 자주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해서 이렇게 이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 교육적 효과가 있죠. 한 세 가지 있는데 이거 두세요. 이거 교정관념 타입해서 새로운 관점 문제인식을 방법을 할 수 있고, 자료의 논리적 분석 능력, 추론 능력, 종합 능력, 역사적 사고 방법, 탐구적 판단. 그래서 이제 약간 탐구학습하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 지식의 결과관이나 어디에 묻힌 지식 가정, 사료 분석 능력, 요거와 연결돼 있죠. 그 다음 제3자 입장 글쓰기는 역사가 역사 인물을 배제하고 저널리스트적인 어떤 글쓰기야. 그러면 저널리스트 글쓰기는 좀 쉽게 써야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역사 신문이야. 그 역사 신문 나오면 두 번째 제3자적 입장 글쓰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역사적 인물의 글쓰기. 그러니까 독자 과거사,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해야죠. 추체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 유형이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갈 게 일기 쓰기, 그냥 편지, 그 다음 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독자 과거사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볼게요. 10번 문제. 자, 다음은 글쓰기 수업에 관련된 그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서. 자, 자료 A는 이제 뭐와 관련해? 글쓰기 유형이. 자, 머릿말, 본령, 그 다음 매진말 해가지고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쭉 썼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역사가 된 것처럼 글쓰기야. 첫 번째 유형이죠. 그 다음에 자료 B는 영희가 글 쓰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일종의 세계사 신문이 나오죠. 이건 저널리스트 글쓰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예상 독자가 나오는데, 자료 A의 예상 독자는 누굴까요? 교사와 동료 학생. 그 다음 자료 B의 예상 독자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A 글쓰기 유형을 통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 쓰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정관념에 탈피해서 새로운 관점의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다음 자료의 논리적 분석 능력과 추론 및 종합 능력 이런 것들 가르칠 수 있고, 역사적 탐구력과 판단력 등등등을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것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돼요. 모르겠다 하면 되게 한 가지 쓰라고 하죠. 그럼 뭐 역사적 사고력을 양성할 수 있다. 요거 쓰면 이제 맞아. 요것도 들어가 있죠. 키워드가. 자, 그 다음에 자료 B의 글쓰기 유형의 효율적인 교수 방법. 그래서 이제 세계사 신문 저널리스트인데, 일단 사건과 관련된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 속에서 사건이 위치한 곳을 알려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 신문의 기능, 목적, 형식에 이해한 후 탐구 내용을 서술화도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역사적 사고뿐만 아니라 연계 수업도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그 발령에서 가시면 항상 그 계획안을 내라고 하거든요. 학기 초에. 그러면 항상 뭘 하냐면 타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국어, 음악, 뭐 미술, 체육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안 해. 근데 이제 형식상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역사신문은 뭐도 필요하냐면, 국어도 글쓰기 필요하죠. 사회과학적 글쓰기 필요하죠. 그래서 국어와 사회를 같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0번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제자백과 사상이야. 자, 제자백과 사상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그 객관식 기출대 언급돼 있었죠.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데인데 되게 유가, 법가, 도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유가는 이제 그 보시면 11페이지 보면 인간 존중을 바탕 인위적 질서를 주장했고 호에 기초한 가족 질서를 존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상적인 제도 뭘로 봤죠? 봉건제도 봤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상것은 공자, 맹자, 뭐 순자 이런 것들인데 공자, 맹자, 순자는 그냥 뭐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국민윤리 그 나와 있는 그 윤리 책 있죠.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거기에 좀 눈여볼 게 공자, 맹자 그 밑에 순자가 있죠. 순자는 유교 사상가지만 동시에 뭐도 하죠? 법가 사상의 기반이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법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법치주의. 그래서 9년제 이상적인 제도 봤다. 이것도 06년 기출에 나왔던 거고 현실주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자유규율은 권위와 형벌로 사회 질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가의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법치주의, 술치주의, 그 다음에 세치주의. 각각의 특징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법, 술, 세를 하나로 합친 사람이 누굴까요? 한비자죠. 한비자. 그 한비자라는 책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기타 보면 도가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노자와 장자 사상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유가의 인가 예를 부정하고 만물의 본체의 무의 도 이런 것들 무의자연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그 도가가 생각하는 이제 그 국가상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무슨 상이죠? 소국가민이야. 소국가민은 나라가 적고 백성이 적은 거야. 제일 이상적인 뜻이죠. 그래서 닭이 그 울 때 들릴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오늘날만 동네 국가 정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사상이 이제 항례수이라고 해서 노자의 무의 취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 초기까지 영향을 주죠. 예. 그 다음에 문과는 이제 육아에 반대해서 나왔던 사람이고 하층 계급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겸해설, 상동, 상현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도 있고 명가는 뭐 여기 이제 그 중국어 자체가 이제 문법 자체가 좀 약간 허술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문과에서 파생돼 나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이기주의, 뭐 추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종행가 같은 건 뭐 소진, 장이, 외교가들 활동이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 11 다음은 제자백과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자료의 A는 이제 뭐냐면 어진 사람, 상현, 이거 강조하고 등등 있는데 적용을 강조한 이거는 이제 묵가죠. 그 다음에 자료 B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상법을 강조하니까 법가죠. 예.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요. 자, 자료 A의 학파는 당시 사회 모순과 정쟁의 근본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해보고 생각했는지 말해보고 그 해결책에 제시한 이론을 한 가지 제시해볼 것 이렇게 했는데 이론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혈연이나 신분적 폐쇄성 그 이익 때문에 봤다. 그러니까 혈연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제 비판한 육아. 신분적 폐쇄성.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가족만 하고 어떻게 자기가 출세하다 보니까 이익만 개인적 이익만 강조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혈연을 없애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부정하죠. 그 다음에 신분적 폐쇄를 부정하기 위해서 뭘 강조해요? 그 당시 능력을 강조하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 왕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겸해설, 고상리, 상행론. 그래서 겸해 같은 거 알고 뭐 상형 같은 거 뭐냐면 능력에 따라서 이제 우대하는 거, 인재 선발하고 왕도 가르쳤다 이런 거고 교상리라는 건 뭐냐면 가족 자체를 없애는 거야. 혈연 자체를 강조하지 않아.
그래서 이익을 공유. 왜냐면 처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문제점이 생겨? 가족이 생기면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가족도 이루지 말라. 그래서 이익을 공유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비약화, 그러니까 이제 그 법과죠. 기업과 관련된 제시된 이론. 그래서 자료비판에서 이제 기업과 이제 그 제시된 이론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딱 이런 명천한 군주는 신화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법술세어 중에 신화와 관련된 내용이 뭐죠? 술치주의죠. 그래서 술치주의 이제 쓰시면 되는데, 건문수술을 이용해서 일종의 통치 기술이고, 신하를 통솔하고 주신과 간신을 구분해서 상과 벌을 가하고 임금을 두렵게 여김으로써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비약화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가 뭘까요? 일종의 기존의 귀족세력들을 일소하고, 여기 오타네요. 좀 수정해 주시고, 자, 엄격한 관료를 통제하고 철저히 재민을 지배하고 군주권을 강화시켜 중앙집권을 강화. 그러니까 여기 핵심 키워드는 재민지배 체제 중앙집권 체제야. 예,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수립이죠.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뭐냐면 전국시대 때 전쟁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범법에 이제 또 기반이 됐던 사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 토지개혁과 관련된 거야. 자, 5차 때는 미군정 시대 때 관련된 문제를 냈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미군정부터 이승만까지 쭉 했던 토지개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자료 A 부분은 이제 그 좀 친숙하죠? 기초에 나왔던 그걸 이제 했고, 자료 B는 이제 그 당시 이승만 정부 때 토지개혁 관련된 그 관련법, 이거 신났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잠깐 좀 살펴보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토지개혁 배경은 이제 여론의 압력, 자익세력 운동의 격화, 그리고 북한의 농지개혁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 이런 것도 있고, 목적은 이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하게 분배해서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 증진, 농민생활의 향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는데 이제 그 정부의 재정 능력에 농지개혁법 시행이 불가능했다 보고, 원래는 이제 1949년에 한 것은 보상액과 상한액을 다르게 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해야 되겠죠. 그 의회안이 통과됐는데 정부가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다시 개정해서 정부 안대로 그 당시 보상액과 상한액을 동일하겠어. 근데 그것조차도 한국전쟁 때 제대로 못했다가, 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쟁이 마무리된 1951년 말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예. 그 기준 내용을 보면, 이 북한하고 이제 비교해봐야 되는데,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죠. 그래서 중소지주와 친일파를 대상으로 했는데, 요종은 3정부 이상의 대지주를 대상으로 했고, 유상몰수 유상분배야. 예. 그래서 이제 분배 순위는 소작인, 농업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나눠줬고, 상환 방법은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당시 그 평균 생산량을 농민생활 좀 적게 뒀죠. 초창기 때 의회는. 근데 개정해갖고 그냥 정반대로 평균 생산량과 농민생활 1.5배로 했다. 그래서 이제 한계를 보면 3헥터 이상의 이제 지주 토지를 소작이 강멸했고, 이미 이제 뭐냐면 이게 그 토지개혁을 갑자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북한처럼 이미 논의는 계속 언제 시행해서 미 군정 때부터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지주도 언젠가 토지개혁을 하면 헐값을 넘길 거라 생각하니까 이미 이제 소작인데 강멸을 한 거야. 비싼 가격으로. 그래서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토지를 처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주계층의 사정강매에서 경제 부담도 있고, 유상분배했던 농민들이 이제 빈농민이 곤란을 해갖고 그 자기 소유토지를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분홍이 이걸 경보하고 또 뭐냐면 또 예전에 지주한테 갖다 파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했던 게 뭐냐면 근대적 그 농업구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자본가적 차진율 형성에 큰 뭐냐면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의회는 사회적 지배계고 지주가 사라지고 상당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되어 자산운이 창출됐고요. 그 다음에
토지자본이 상업자본으로 산업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요때 토지자본이라는 것은 토지자본이라는 것은 요때 처음에 누가 가지고 있었죠? 이 토지자본을 당연히 지주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뭐냐면 유산 분배를 해줄 때 직접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보면 그 문제도 나와있지만 보상을 할 때 정부가 발행된 정부 보증부 유통식 증권을 줬어. 쉽게 말하면 채권을 준 거야. 근데 이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일이 있어야지만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보면 처음부터 갖고 있지는 않죠. 어디에 갖다 팔아? 채권 시장에 갖다 팔죠. 그러면 채권 시장에 갖다 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많은 그 채권 물량이 채권 시장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 값으로 갖다 판 거야. 그러다 보니 그걸 사준 사람이 누구냐면 되게 상업자본가나 산업자본가들. 그러니까 토지자본이 이들 통해 상업자본이나 뭐냐면 산업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농지 수요를 둘러싸고 이제 발생했던 소작인과 지주 사이에 이제 소작쟁이를 불식시킴으로써 사회가 이제 경제적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등등등. 그 의회와 관련된 것도 한두 가지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질문한 것이 뭐냐, 기획과 니은 사이에 소작제가 줄고 자작제가 늘어난 이유를 쓰시오. 그래서 47년, 49년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토지개혁 이전부터 이제 줄어든, 이었죠. 자작제는. 이유는 이게 뭐냐면, 미군정 시기 때부터 이제 기속 농지 같은 거 있죠. 이걸 소작인데 분배했고, 토지개혁이 지연되니까 지주들이 시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소작의 토지를 강매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15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정보보증부 유통식 직권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이 산업자본과 전환되지 못한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건 뭐냐면 상당수 지주들이 6.25 전쟁 당시에 지가증권을 뭐죠? 헐값으로 처분됐죠. 그래서 산업자본가들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 누구예요? 상업자본가가 산업자본가죠. 그래서 그걸 사들여서 토지자본을 뭘로 전환시켰죠?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을 전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한을 보면 5년간 군분 연분호 해가지고 매년 주생산물에 해당하는 형물을 정부에 납입함으로 한다. 납입 방식이 농민의 불리한 배경은 뭘까요? 자, 상한 방법을 헌물납을 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격심한 당시로는 농민층 부담이 가중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전쟁 기간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이승만 초기 때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예전에 일본 화폐를 계속 찍어낸 일이 있었어요. 등등.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쌀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쌀이 생산량이 바칠 만큼 뭐냐면 많은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야. 자가 소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쌀을 사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부담이 컸겠죠. 그런 것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심플셈이 있으니까 좀 보충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다음 A, B에 들어갈 말을 이제 각각 써보고 기획의 내용과 관련된 제도를 목적으로 쓰시오. 말하시오. 기획제도가 붕괴된 배경과 신사층과 연결시켜서 두 줄을 쓰시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그 이갑제와 관련된 부분이야. 이갑제. 그래서 잠깐 몇 페이지 펴보면 1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이갑제는 누가 만들었죠? 홍무제가 만들었어. 그래서 이 홍무제는 무슨 출신이야? 농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전 전환시대 때처럼 그 항촌의 문제는 항촌 스스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자치적으로. 그래서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항촌 조직을 이용해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 이상적인 어떤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갑제를 조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갑제의 목적을 보면 조세징수, 부역징발, 그다음 총납공덕, 항촌질서 유지, 상호부조, 상호감시.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하기 위한 역을 뭐라면 이갑역이라고 해요. 이갑역. 그래서 그 명나라도 조용조 제도가 있었죠. 그중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노동력 동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갑역하고 이갑역이 아닌 잡역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이갑제를 유지한 역이 이갑역이에요. 자, 구성은 110호 1, 2호하고 그다음 물론 이 기준이에요. 예,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상동홀 2장호, 10홀 2장호, 그 나머지를 갑수하죠. 그래서 한 개의 2장호와 그다음 10개의 갑수, 그다음 아무것도 없는 밑에 기용호. 그래서 10개의 조를 만들어서 1년으로 해갖고 로테이션 돌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것이 이제 이갑제죠. 자, 그래서 쭉 보면 이갑제 분기를 보면 이제 이게 초기 때는 잘 운영됐다가 중기 이후부터 이제 분기되죠. 이갑제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문제는 특정 호에게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계속 미루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제 10년이다 보니까 그 안에 뭐 그 재해나 질병, 전량 같은 계층 분화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장호였다가 어떤 데 갑수호도 떨어질 경우가 있고 갑수였다가 이장호로 떨어질 경우가 있고 여기는 안 나와도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어. 왜냐 강남에 못 사는 사람과 강북에 잘 사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는 이제 비교하지만 절대적으로 누가 더 잘 사? 강남이 잘 사냐? 지금도 그렇잖아. 강남 상구에 그 좀 약간 중형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저기 뭐 의정부나 저 동두천에 대형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잘 살아요? 실제로 강남이 좀 잘 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의 어떤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원래 신사층이 요용 면제 특권이 좀 소수 계층에 불과했는데 신사층이 나중에 늘어나면서 이들의 이제 그 요용 면제 특권이 커지고 원래 이들도 이갑을 해야 돼. 이갑역을. 근데 은근슬쩍 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 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관례 부정부패. 그러니까 비특권 지주층이 부역항책을 이제 변주해서 신사적으로 사칭하면서 농민들이 정가했고, 그러니까 사회계층, 그러니까 상품화폐 경제 발달 등등 해갖고 양극화 차이가 극대화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A에 B에 들어갈 것은 뭘까? A는 이제 이달의 천하의 부하현을 A를 편찬하도록 명했다. 그 방법이 쭉 있는데, 자, 요 이갑제는 어디에 편찬됐냐면 부역항체, 호구 조사할 때 이렇게 있고 부역항체. 그 다음에 나의 B에 들어간 B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림도책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전토 토지대장을 관련된 건 어림도책이야. 호적대장과 관련된 건 부역항책이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기역은 이갑제죠. 이갑제 목적은 중앙의 행정 목력을 농촌사회 깊숙이 침투시켜 세율의 효율적 징수 및 총량공적 항중질서 유지 목적으로 실시한 거죠. 그 다음 분계 배경에 대해서 이갑제 분계 여러 가지 있지만 요게 이제 단설달았죠. 신사층과 연계시켜서 서술한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신사층과 연계시켜서 서술하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신사층과 연계시켜서 보면 우면요역. 그러니까 우면요역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기는 역을 우대해주고 면제해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특권을 가진 신사층이 증가하니까 이장 인호인들 비특권 지주와 소농민들이 자기 부담 외에도 그 우면과 탈면목까지 하고 거기다 또 갑수목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몰락하게 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갑제가 몰락한 후에 그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죠? 신사계층들이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인민현장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19세기 자유주의 운동. 인민현장 쓰라고 낸 문제가 예전에 그 한번 나왔죠. 03년 기출하고 예전에 객관식 문제 때 나왔던 건데, 자, 그 인민현장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1차 사료 면칭을 써보고 이 사료와 관련된 운동의 의의를 한 조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미출진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던 그 1800 이게 아마 31년인가 32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빠졌네. 네. 이게 31년이 있었나? 네. 이게 몇 년 있었죠? 1차 선거법 개정이? 연도를 나중에 집어넣을게요. 여기. 네? 네, 31년이. 32년? 그러네. 네. 31년? 32년이라고 적혀. 어디서 적혀있지? 14번 답에. 아, 여기 있네. 네. 네.
32년 이렇게 적어놓겠네요. 예. 자, 1832년에 선거법 개정 내용을 두 가지 소수해보고 이 사료 내용 중에 후에 시연되지 않는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인민현장 내용 이렇게 금방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운동의 의의는 이 인민현장 그 운동이 이제 왜 일어났어요? 이제 차티스 운동이. 이건 이제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앞에 1차 선거법 개정 때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노동자하고 부유자 계층들이 선거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누구한테만 선거권을 준 거야? 부유자 계층들만 준 거지. 노동자는 배제했죠. 그래서 노동자의 붕괴해가지고 그걸 일어났는데, 근데 비록 이제 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근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유럽에서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민주 정치 운동이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장했던 그 요구했던 인민 현장 내용이 매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뭐예요? 다 받아들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있고, 그리고 여기 비추진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던 1832년의 선거법 개정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1차 선거법 개정인데 부패 선거를 없애고 이들 신흥도시 배정하는 편, 선거자금을 완화해 토지 소유에 동산 소유 자격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차 선거법 개정 내용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부패 선거구가 뭐죠? 예전에는 인구가 많았던 곳인데 이총항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구가 줄어든 게 있죠. 이거 어느 지역은 스물된 지역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선거구 자체가 없는 지역이 있어. 근데 거꾸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되게 많죠. 도시지역 같은 거. 근데 거기는 선거가 배정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부패 선거, 인구가 많은 적은데도 거기 설정된 지역은 아예 없애고, 그래서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를 배정하는데, 물론 완전하게, 인구 비례한 선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선거 자금을 완화시켜 토지 소유에도 동산 소유를 자격을 했죠. 그래서 그때 부동산은 뭐죠? 토지죠. 지주들밖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투표권이 없었는데 동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자산이 있는 부유자 계층도 이제 선거권을 얻게 돼요. 예, 이런 내용들. 그래서 1차 선거법 개정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사료 내용 중에 후에 시연되지 않는 내용들. 이건 뭘까요? 매년 의회 선거 실시. 그래서 인민현장 관련돼서 시연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전공 A를 이제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그 전공 B로 넘어갈게요.